사업 아이디어 개발론 1주차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업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은 이 성공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어떤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업종과 업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업종과 업태에 대해서 사업을 할 만한 것인가 아니면 그만둬야 될 것인가 1차적으로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예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가 과제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사업성을 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사업성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타하는 것은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이고요. 그리고 사업성이라는 건 사업 타당성 분석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은 크게 세 가지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시장성을 검증을 하게 되고, 이 시장성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부 환경 분석으로서 기술성이 검토가 되는데요. 그걸 기술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즉, 기술성이 있어야만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비용을 절감을 시킬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내부 환경 분석은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술성 분석은 그 내부적으로 보면 사업을 실현 가능한 기술이 있느냐,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비용적 측면에서 저렴하게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성 분석이 되겠는데요. 이 수익성 분석은 외부 환경 분석으로부터의 그 시장성과 내부 환경 분석으로서의 기술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외부 환경 분석에서 고객이 있느냐, 수요가 있느냐, 이런 걸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내부 환경 분석으로서 기술을 통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보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결국은 수익성이죠. 그래서 이 수익이 나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수익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분석을 한다는 것은 시장성과 기술성과 그 다음에 수익성을 검토해서 이 사업이 할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공항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그 공항이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공항이 결국은 그 지역에 건설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객이 많아야 될 겁니다. 이러한 이용객이 많은가를 검토하는 것이 외부 환경 분석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용객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건설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됐을 때는 효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즉,
비용이 적게 들이든지 아니면은 외부 환경에서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지방공항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공항을 건설할 건지 아니면 새로 건설할 건지에 대해서 이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간 이용객 대비 투자 비용 플러스 운영 비용을 합했을 때 그것을 차감한 것이 결국은 이 지방공항 건설에서의 수익이 되겠죠. 이런 수익이 그래도 적자가 되지 않아야만 그래도 지속 가능하고 또 투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분석은 이렇게 수요적인 측면에서 시장성 분석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용 검토, 그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술성 분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느냐 관점에서 수익성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사업 타당성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가 되었다면 실제로 이제 이 업종에서 할 만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분석이 이제 일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그럼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수합 분석인데요. 이걸 우리는 전략 방향을 도출하는 하나의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합 분석은 기존의 예비 타당성 분석에서 도출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강점을 활용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SO 전략, 그 다음에 나의 그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W 전략, OW 전략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데, 이걸 도출하는 것을 우리는 수합 분석이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그러면 전략이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고객을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TP 전략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고객 가치를 제안할 것인가, 그것을 도출하는 것이 STP 전략 분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4P 또는 7P 믹스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향후에 구체적으로 돈을 벌어 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되면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서는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액션 플랜의 대상이 되는 핵심 역량 분석에서 도출된 어떤 밸류 체인상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시간축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 사업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계획서를 실행사업계획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사업계획서를 좀 더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 투자 제안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IR 투자사업계획서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성공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프레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한 과정과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과정으로 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성공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할 수가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 아이디어 도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아이디어 개발에서 첫 번째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수요 기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기반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벤치마킹 접근 방식부터 한번 보시죠. 이 접근 방식에서 가장 검증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벤치마킹 접근 방법을 통해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벤치마킹 접근을 하는 것은요, 기존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모델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기 좋고 또 접근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나 아니면 서비스는 여러분 나름대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변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전부 시장에서는 그래도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예비 사업 타당성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접근 가능하신 것인지, 또 경쟁자와 차별화된 모델을 내가 제시할 수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거기서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 기반 접근인데요. 이 고객을 먼저 한번 숨은 고객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숨은 고객들을 찾아내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찾아내기보다는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앞으로 미래에 2년 또는 3년, 4년 후에 다가올 미래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요 기반의 어떤 준비를 메가 트렌드라고 이 외부 환경 분석에서 이 패스트 분석을 더 비중이 많이 갑니다. 즉 이러한 패스트 분석을 통해서 외부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후 또는 내가 10년 후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 고객들이 수요가 있을 건가, 그런 접근 방법인데요. 이걸 우리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기반 접근인데요. 이걸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장점 중에 상대적으로 경쟁자나 남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고 또 잘한다는 칭찬을 받는 분야가 있다면 이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한번 사업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부 역량, 즉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오히려
외부 환경의 고객들을 찾아가는 방식인데요. 이렇듯 크게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 도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쉽게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으로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된다고 판단되는 롤 모델을 찾아서 사업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차별화된 우리만의 사업 아이디어를 만든다면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미 시장이 검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구현하는 내부 핵심 역량에 대해서도 검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타당성 관점에서 보면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음식점을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는데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음식점에 가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가셨을 때 그 음식점은 일명 맛집이거나 아니면 핫플레이스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그 음식점을 내가 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필요로 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즉,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음식점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게 되는 음식점이나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은 모두가 그래도 유지가 된다는 것은 수익이 지속 가능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1950년부터 현재까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검토를 해 봄으로써 이걸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한번 간접 경험해 보고 또 이 사업 아이디어를 앞으로 나도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 보겠다, 그런 감을 잡아 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0년대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 아이디어의 그 비즈니스 모델로서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는 그 당시는 굉장히 혁신적인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이유는 그전에는 이 음식점이나 이 빵집이 각각 수제 음식을 이렇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맛이 각각 달랐습니다. 또한 이것을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맥도날드는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이유가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맛과 품질을 제공하게 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동일한 가격에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편리한 접근성과 그리고 동일한 메뉴지만 가장 선호하는 메뉴를 개발해서 누구나 고민 없이 메인 메뉴를 선택하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디서나 가장 최상단에 있는 메뉴를 구하면 선택하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맛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포피 믹스, 즉 고객 가치 제한에서 그 7P 안에 그 포피와 플러스 3P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7P 믹스 관점에서 한번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조금은 비교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7P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방법이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적인 사정을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 동일한 맛을 내는 피지컬 에비던스인데요. 이 맥도날드의 특징은 이 키친 조리 시스템이 전부 공장 라인과 같이 획일화되어서 정량 스푼에 의해서 이렇게 조리가 정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한 조그만의 서비스가 특징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와서 일을 하더라도 동일한 교육과 동일한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고객들을 응대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이 점장 제도는 이 직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시키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어떤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월마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 코스트코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물건을 또 쌓아놓고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으며 또 다양한 전 세계의 물건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월마트는 이렇듯 한 곳에서 많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이 항상 크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미국인의 그 자동차 문화를 이렇게 반영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게 특징입니다. 또한 항상 1년 내내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고객들을 항상 이렇게 유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건 진열대 및 계산대가 굉장히 시스테믹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 쇼핑몰의 그 시스템이 이 월마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지컬 에비던스 관점에서 월마트가 표준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물건 재고 관리 유통 시스템이 굉장히 천산화가 잘 되도록 이렇게 구축이 되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맥도날드와 같이 누가 일을 해도 이렇게 항상 똑같은 시스템에서 효율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과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페덱스가 비즈니스 모델로서 대표적인데요. 이 페덱스는 세계에 언제 어디서나 이길 배송, 오늘 물건을 보내면 내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 고객 가치를 어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및 물류 창고 시스템을 전 세계에 구축을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유통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또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러한 시스템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의 어떤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80년대에는 고객
할인 맞춤형 컴퓨터로서 델 컴퓨터가 비즈니스 모델의 표준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던 거죠. 이 델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을 했던 세대를 기억을 해보면 저도 델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게 이 신문 광고를 보고 이렇게 전화를 걸거나 아니 컴퓨터에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을 하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컴퓨터 사양으로 조립이 되어서 공장 라인에서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의 성능을 가진 컴퓨터가 저에게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중의 경쟁사 컴퓨터보다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유통상을 없애고 공장에서 주문을 받아서 바로 고객에게 이렇게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B2C의 전형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러다 보니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받을 때 택배 배송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할인 행사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함으로 해서 고객들이 그때 맞춰서 이렇게 구매하는 트렌드도 생겼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대응 생산 조립 시스템, 이게 피지컬 에비던스인데요. 델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객의 그 요구사항을 잘 응대해서 그걸 생산 라인에서 일일이 그것을 반영한 조립 시스템이 구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과 프로세스가 잘 관리가 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990년대는 이베이,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이 대표적인 사업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습니다. 고객 맞춤으로 이렇게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각자 개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서 고객 관심에 가장 적합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나를 중심으로 이 회사가 대우를 해주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고요. 또 이 아마존의 경우는 처음에는 책 판매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종합 물류 회사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마존이나 이베이는 지금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넘버원이고요. 아마존은 물류 쪽에서 넘버원입니다. 근데 이 이베이와 아마존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정보 처리 IT 회사라는 게 특징이고요. 이 이베이와 아마존은 고객의 니즈를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추출해서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제품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죠. 즉 이베이와 아마존은 빅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회사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상 마진이 없는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택배 배송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비즈니스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에비던스로서 이렇게 웹 환경에서 처음 웹이 이제 활성화되는 단계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했고 그 다음에 유통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물류 결제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대에는 페이스북이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대표적인 경우가 되는데요. 처음에 이 페이스북은 SNS 소통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SNS 소통을 위해서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서버 구축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현재도 이 페이스북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이제 많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에 반해서 이제 수익 모델이 마땅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광고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페이스북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페이스북이 이러한 수익 모델 창출에 있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의 그 세그멘테이션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 이 페이스북이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런 마케팅 분야에서 더 수익 창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10년대에는 공유 서비스의 대표주자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호텔보다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호텔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호텔 사업을 하는 아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현재 모든 그 앱 기반의 이 프로그램 개발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즉 O2, 즉 양쪽의 수요를 매칭을 시켜서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 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 프로덕트, 즉 서비스 모델이 그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이 중간에서 마진을 챙기는, 소기 마진을 챙기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양쪽에 어떻게 보면 놀고 있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공간을 매칭을 시킴으로써 한쪽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고, 공급자는 또 그 놀고 있는 어떤 사무 공간이나 주거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함으로 양쪽이 윈윈하는 거죠. 그래서 유휴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사회 기여도도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검색 및 결제 편의성이 이제 좋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이유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집에 이렇게 가서 주거를 한다는 관점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어느 한 공간을 전 세계 모르는 사람한테 제공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즉 시스템적으로는 구현이 되더라도 치안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로서의 장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극복한 게 체험 평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먼저 가서 경험해본 사람들의 그 평가와 철저한 어떤 그런 정량적인 평가 시스템이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이 에어비앤비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피지컬 에비던스로서 서버 구축과 또 정보 처리 회사로서 시스템과 사람 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철저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런 배송 물류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배송 물류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 쇼핑몰을 추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죠. 즉 작년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대형 쇼핑몰들이 이제는 수익성이 없어서 온라인 쇼핑몰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고객이 이제 수요가 급감함으로 인해서 폐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이런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을 위시해서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 한동안은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롤 모델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